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9월 18일 월요일 밤입니다. 이번 주에도 국제정치에 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은 중국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북한 관련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5박 6일의 일정을 이제 마치고 오늘쯤 이제 북한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회담이 그 정상회담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정상회담이 좀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푸틴, 김정은의 비정상회담이라고 붙였습니다. 조금 좀 웃기는 제목이지만은 정상회담을 그 패러디 해가지고 비정상회담이라고 붙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비정상이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은 몇 달 전에 날짜를 다 정해가지고 그리고 이슈도 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수행원은 또 누가 간다 이런 것들을 국가 간에 다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다 알려주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도 다른 나라들이 정상회담을 하는 시간과 장소 이슈 같은 것을 다 알죠. 기자들이 다 발표를 하고 학자들은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정상회담 날짜가 9월 13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에 나온 기사예요. TV조선 9월 12일자 방송인데 자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담 장소와 일정을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디에서 회담하는지도 김정은의 기차가 출발한 후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버로프스크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아주 먼 그 보스토친이라는 그 우주기지까지 가서 그 회담을 했습니다. 비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하도 죽이겠다는 사람이 죽이겠다는 나라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두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다 비공개로 하고 누구와 함께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던 지극히 비정상적인 회담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또 더군다나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고 이제 기차로 움직였습니다. 김정은의 기차를 그냥 armored train, 장갑 열차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 철도인데 아주 하도 요새처럼 만들어가지고 포탄이 뚫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밑에서 폭탄이 터져도 기차가 이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한 차죠. 그래서 그 알자지라 뉴스에는 무빙 포트리스라고 나왔습니다. 움직이는 요새 또는 장갑 열차 너무 무거워서 아주 빨리 달릴 때가 시속 55km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길에서 시속 60km로 운전하면 답답하죠. 그래서 시속 55km가 최고 속도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경호를 위해서 이렇게 그 기차를 타고 러시아까지 갔습니다.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노이에서 회담할 때는 65시간을 달려가는데 여기 요번에 회의한 곳까지 평양에서 가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48시간은 더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만 한 3, 4일 탄 거겠죠. 오고 가고 치면은 거의 기차만 한 일주일 타는 셈이 되는데 물론 기차 속에 별걸 다 해놨을 테니까 피곤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하고 북한의 회담 장소는 보스토친이라는 우주기지입니다. 우주기지에서 만나가지고 또 우주선 발사하는 데서 이제 같이 회담을 했죠. 이렇게 몇십 시간 갔지만은 서로 만나서 둘이서 직접 푸틴하고 김정은이 회담한 시간은 한 40분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었고 그리고 서서 이제 같이 걷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자동차도 태워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한번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제 러시아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항구죠. 작은 항구 도시인데 평양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려면은 보통 그냥 한 20시간은 잡는답니다. 전속력으로 달릴 수 없고 북한의 철도 시설이 여러 가기 때문에 한 20시간을 잡는데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보스토친이 우주기지까지도 20시간 이상 걸리는 그러니까 40여 시간을 이제 달려갔던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의하는 거를 전부 다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나라 그 MBN 그 뉴스에서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김여정이가 요번에 그 러시아 방문에 동행을 했는데 우리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목에다 이제 목걸이하고 거기다 뭐라고 써붙이죠. 거기에 2023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써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하 회담이 11일부터 18일까지 있는 모양이다 라고 추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 사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목에 건 마크를 보고서 날짜를 계산하는 이런 참 그 촌극, 희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된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나라의 정상인 김정은과 푸틴은 국제사회로부터 양아치 혹은 깡패라고 경멸당하는 인물들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경멸당하는 인물이 4명이 있다고 그랬죠. 러시아 대통령 푸틴,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이란 대통령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양아치라든가 영어로 로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깡패 국가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푸틴이 러시아를 과거 소련 수준의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왔는지 모르지만 푸틴의 러시아는 사실은 강국이 아닙니다. 아주 약한 나라예요. 그런데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약소국은 당장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 2월 달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김정은하고의 만남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다는 사실에서 연유하는 겁니다. 강대국으로 생각하고 우쭐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약소국 우크라이나와의 싸울 포탄조차 부족한 허약한 나라라는 사실을 온천에 노정했다. 북한제 대포알이 필요해서 만난 겁니다. GDP 기준 러시아의 경제력은 현재 대한민국보다 약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놀라는데 러시아의 GDP는 한국보다 적습니다. 2022년 세계은행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GDP는 1조 6,30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등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 바로 밑에 있는데 1조 4,8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GDP는 우리나라보다 1,500억 달러가 적습니다. 그리고 등수로 1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GDP는 보통 자료에는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모른다라고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 북한 GDP는 대한민국의 약 58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조 6,300억이 한국의 GDP니까 그거를 나눠보면 대략 한 280억 달러, 300억 달러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GDP 더하기 북한의 GDP는 대한민국의 GDP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 두 나라가 뭉쳐가지고 뭐를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아주 웃겼죠. 둘이 만났는데 김정은이가 타고 내린 차가 독일제 마이바흐라는 차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각종 언론에 20억 달러라고 나왔는데 그 자동차 값이 160만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서 1,350원이 1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로 계산하면은 21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정말 국민 소득이 1,000달러의 아슬아슬한 나라가 그 대통령이 21억 6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왔다. 놀라운 얘기죠. 조롱거리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푸틴의 자동차입니다. 푸틴의 자동차를 제가 신문에 기고문에는 1,700억 원이라고 썼는데 다 자세히 찾아보니까 달러로 1억 9,200만 달러짜리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으로 보니까 2,592억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 근데 푸틴이 김정은한테 내 차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주니까 상당히 부러워하는 눈치로 차에 앉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진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블릿프루프 리무진. 총 쏴도 대포알도 다 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 9,200만 달러. 이렇게 몸값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마흐바흐 독일제인데 걔는 1.6밀리언 160만 불짜리 참 가난한 나라의 두 정상이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초호화 자동차를 타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회의한 사진이 나왔죠. 내가 이제 또 신문에 썼던 거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문서도 발표되지 않았고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다. 정상회담에서 기자회견도 없고 서로 사인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상회담도 있으니까 말로 한 것만 가지고 정상회담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허덕이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구입하기 위한 만남이었고 뭐 우리가 알기로는 한 152mm 포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공산권이 같은 무기를 쓰니까 그 이 152mm 이제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제를 쓸 수 있어서 북한제 포탄을 얻으러 왔는데 북한은 러시아에게 포탄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의 핵미사일 혹은 핵잠수함 기술을 반대급부로 얻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헤매고 있는데 북한이 대포알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핵기술을 준다. 이거 정말 읽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포탄은 뭡니까? 실물이죠. 실체죠. 기술은 뭡니까? 안 보이는 거죠. 포탄 몇 발에 기술 얼마만큼이라는 얘기가 됩니까? 이게 그 아주 말로 했을 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국 신문에들 보도가 많이 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싸움을 김정은이가 신성한 싸움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영어로 sacred fight. 그게 어떻게 신성한 싸움이 됩니까? 허약한 나라를 그냥 무단 침입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쟤들이 이기지도 못하고 있고, 네. 뭐 이런 뉴스들이 세계 각국에 나옵니다. 푸틴하고는 뭐 잠깐 만났습니다만은 푸틴은 그냥 그날로 또 저쪽 서쪽으로 가가지고 9월 15일 날에는 이미 소치에 가 있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는데 김정은은 푸틴하고의 만남 이후에 러시아를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그냥 뭐 무기 공장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뭐 군함도 보고 오고 미사일도 보고 전투기도 보고 왔는데 이거를 참 저는 어렸을 때 그 꼬마가 장난감 가게 가서 이렇게 장난감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느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보고 그리고 저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했답니다. 질문들 많이 하니까 와 김정은은 군사 지식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푸틴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전문가요? 라고 푸틴이 얘기를 했답니다. 뭐 그 정도는 다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들 중에 군사 매니아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뭐 미사일 시설도 보고 뭐 핵 기지 회담한 장소가 러시아 그 우주 기지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우주 뭐 인공위성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찰위성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혹시 소련이 기술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북한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게 지원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러시아 기술이 100이라고 칩시다. 그 100을 다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70을 주겠다는 소리입니까? 포탄 100만 불을 주고 러시아가 돈을 얼마 주겠다 그랬으면 이거는 확실히 회담이 됩니다. 그런데 포탄을 주는 대신에 기술을 주겠다? 이건 뭐 물물 교환도 아니고 도대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그 회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가 러시아 무기를 상당히 부러워했는데 러시아 무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되죠. 우리가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러시아한테 3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그 돈을 빌려줬는데 30억 달러를 못 갚으니까 무기로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무기. 그래가지고 탱크도 주고 잠수함도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군 장교들이 저한테 와서 이 잠수함은 받으면 안 된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아무래도 현역 군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학자가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가서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탱크는 받아올지라도 잠수함 같은 거는 받아오면 안 된다. 그 무렵에 러시아 잠수함이 그 산소 공급 장치가 망가져가지고 정말 그 승무원들이 몰살한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무기들이죠. 그런데 아무튼 우주 개발도 지원해주고 군사 협력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밌는 거는 미국이 격렬하게 무서운 얘기를 러시아, 북한한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9월 15일 날
그 김정은하고 만나고 딱 이틀밖에 안 됐을 때 그 러시아가 여러 가지 말을 내놨는데 푸틴이 그랬습니다. 아무런 그 약속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기왕에 약속한 한반도에 관한 약속은 하나도 어기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YTN 보도입니다. 2023년 9월 16일자 보도인데 크렘린궁이 군사 포함 어떤 협의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럼 가서 이렇게 만나고 몇십 시간씩 간 건 뭐예요? 그 크렘린궁의 대변인이 군사나 다른 분야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루어진 서명은 없습니다.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라고 이건 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리발이다라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미국이 무섭게 나오니까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5박 6일 정도 구경을 다 하고 김정은이 러시아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사진이죠. 말로는 두 나라가 서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강화한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올 때 러시아가 정말 그 조금 치졸하다는 생각이 드는 선물을 했습니다. 자폭 드론 5대, 정찰 드론 1대, 그리고 방탄조끼를 선물로 받았대요. 이런 거 받아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5박 6일을 마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뭐 형편없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니까 사표내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보리스 본다레프라는 외교관인데 지금 뭐 스위스에서 살면서 반러시아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이 사람이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난 그 이유를 해설을 한 것이 KBS에 나왔는데 조금 좀 과한 해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푸틴은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에게 이 거래가 괜찮다는 확신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뭔가를 제공해도 된다는 확신이죠. 그렇죠.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을 줄 거다. 협상이 무기와 탄약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군을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좀 과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지금 형편에서 군대를 우크라이나까지 파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보리스 본다레프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푸틴이 핵이나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결정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군사 영역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것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군사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다 준다? 이거는 러시아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고급 기술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리스 본다레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무기고가 텅 비게 되고 러시아에 더 이상 탄약을 팔 수 없게 되면 러시아는 북한에 아무런 실질적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혼자 바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무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몇백만 발 한꺼번에 달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북한도 비축해 놔야지 전쟁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둘 다 어차피 따돌림을 당하고 있죠. 잃을 게 없습니다. 중국은 잃을 게 많아요. 중국이 모든 걸 잃는 위험을 감수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기 중국이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진짜 우애 관계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좋은 군사기술을 주면은 그것은 중국을 위협할 수도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 보리스 본다레프 얘기가 저는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그 한국이라든가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엄중 항의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최근에 뭐 한미 그 군사 협의 또 회의가 있었는데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 대가를 칠 것이다. 영어로 pay the price라고 그랬는데 pay the price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분명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각종 언론들도 이번에는 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푸틴 북의 무기기술 지원은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했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북러 군사협정 문제를 엄중히 다뤄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국제법 위반이죠. 러시아가 찬성한 그 UN 레졸루션 안보이사의 결의안 그것을 러시아 스스로 어긴 겁니다. 자기도 찬성을 해놓고 미국 사람들 회의하기 일주일 전부터 그랬습니다. 북한은 대가를 치를 거야.
그리고 회담 결과를 미국은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요구를 합니다. 미국 의원들이 독재자끼리 회담했는데 북한에 제공하는 러시아의 군사 물자를 주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래서 공화당 상원의원인 케빈 크레이머라는 그 상원의원은 정말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메시지가 항상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메시지에 불과하다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만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헛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이 말한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말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큰 몽둥이를 들고 다녀라.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큰 몽둥이를 들고 다녀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큰 몽둥이로 팰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발뺌하는 건데 푸틴이 직접 한 말입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를 논의하지만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거래요. 사실은 위반했는데. 근데 아직 무기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 말도 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 참전은 난센스입니다. 이미 며칠 전에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27만 명의 전사들을 확보했죠. 그러니까 북한군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서명도 안 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이거는 미국이 또는 대한민국이 아주 그 거세게 항의를 하고 거의 위협조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데 대한 그 러시아의 반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북한은 대포화를 주니까 실물을 주는 겁니다. 러시아는 기술을 준다는데 그 기술이 뭡니까? 기술이 실물입니까? 어디까지 되는 기술을 주는지 이런 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위반한 거는 그렇게 그 아주 심각한 위반이라기보다도 요번에 그 따라갔던 사람 중에 이병철, 조충룡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갔다는 사실은 이 제재를 위반한 것이지만은 아직 러시아가 북한에 잠수함을 주지도 않았고 미사일을 주지도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이 회담이 비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개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포탄 몇 발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잠수함 및 잠수함 기술이 어떤 비율로 교환될 수 있을까? 대포발 100만 발을 주면 러시아는 북한한테 뭐를 얼마만큼 줄 수 있는가? 이게 하나도 없죠. 더욱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제 잠수함은 안정성과 전투성 면에서 믿을 수 있는 수준이가 러시아의 잠수함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보고 되게 갖고 싶어 했던 초음속 미사일, 북한은 수백만 발의 포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지금 있는 거 주면은 자기가 그냥 힘을 다 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럴 군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합참의장이 마크 밀리 대장이죠. 마크 밀리 대장이 9월 17일 날 나토에 가서 한 말입니다. 북한이 대포화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 전쟁터에 별 변동은 없을 거다. 헛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도 죽일 수 있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언론에 나왔는데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썼는데 6발이나 요격당해서 떨어졌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요격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 이 사진이 참 묘한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 캡처를 했는데 러시아 폭격기 호위함을 시찰하고 그래서 북한은 해군과 공군을 강화시킬 의지가 있다, 김정은이. 해군군이 강화돼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적 군사력은 육군보다 해군 공군이 중요하죠. 근데 왜 이렇게 군사력을 중시하는 사람이 해군과 공군을 강화시키지 못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습니다. 기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보면은 그리고 러시아가 돈이 많고 부자라면 이거 한 대 가져가 그럴 텐데 돈 주고 사가 그러겠죠. 돈 주고 사올 돈이 어디 있어요? 위성기술 지원 약속받은 김정은 전투기 공장도 방문했다. 수호의 57이라는 러시아제 중에서는 거의 최고입니다. 그 비행장을 방문했는데 그 비행기 한 대 얼마인 줄 아세요?
4천만에서 5천만 달러입니다. 그 중간 가격 한번 쳐보세요. 4,500만 달러라고.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대 가격이 607억 5천만 원입니다. 김정은이가 그 600억이 넘는 비행기를 어떻게 삽니까? 이거는 지금 가서 보고서, 그래서 저는 어린애가 장난감이 사고 싶어서 쳐다보는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줘요. 뭐 요새는 누구도 돈도 지원도 안 해주죠. 훔쳐서 사야 되는데. 그런데 장난감 가게 주인은 그 불쌍한 애를 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돈 주고 사가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김정은 방라에 드러난 노림수, 해공군 강화 이런 거는 분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해공군 강화, 돈이 있어야지 강화를 시키죠. 그리고 공군기 사오면 뭐합니까? 기름이 있어야지 비행기를 띄우죠. 지금 있는 북한 고물 비행기도 못 띄우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입니다. 북한 전투기가 노후화돼서, 그리고 대형 잠수함 건조 기술은 아직도 없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비행기가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식 전투기들은 1분을 나는데 기름이 284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자동차 기름을 넣었는데 1리터에 1,815원입니다. 비행기에 넣는 기름은 더 비싸겠죠. 근데 그냥 우리 휘발유라고 쳐더라도 1분을 나는데 382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1만 5천 원이 듭니다. 비행기 1분 나는데 기름값이 5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대가 600억이 넘고, 그러면 러시아 거를 600억 주고 한 대 사다가 1분 나르는데 기름값이 50만 원인데 그거를 북한이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회담을 비정상회담이라고 쓴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낡은 F-16이라는 비행기가 1시간 유지비가 2,970만 원입니다. 이거는 기름값뿐만 아니라 뭐 기름도 쳐줘야 되고, 뭐 나사도 조여줘야 되고, 또 날 때마다 이제 또 다 부품도 갈아줘야 되고, F-35라는 전투기는 1시간 유지비가 4,860만 원입니다. 김정은이가 해군 공군 늘리고 싶다라는 거는 그거는 상식이죠. 근데 그걸 왜 못 늘렸습니까? 러시아 가면은 그게 늘어납니까? 지금 미국에 새로 나온 잠수함은 한 대에 55억 달러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버지니아급보다 더 새 거가 지금 나오는데 한 척에 55억 정도 된다. 55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보다 후진 잠수함은 갖고 있어도 헛겁니다. 왜? 싸우면 죽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 비싼 잠수함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그 회담에 대해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잠수함 공장에 가서 그렇대요. 그 소련 잠수함 이렇게 그 과시를 하니까 우리도 만들었다라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하도 질문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통역하는 사람이 진땀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러시아 잠수함을 보고서 우리도 진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며칠 전에 진수했죠. 여러분 그림 보겠습니다. 그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잠수함인데 뭐 앞에 그 미사일을 싣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걸 하나 위에다 갖다 더 붙여놨는데, 서양이 얼마나 조롱을 하냐면은 이건 프랑켄슈타인이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괴물의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그럼 앞니만만 이상하게 큰 그런 괴물인데, 북한이 만든 잠수함을 괴물에다 묘사를 했고, 많은 그 미국 학자들은 북한이 무기를 만들면은 그 좀 후지더라도, 엉성하더라도, 야, 이거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만든 잠수함을 보면은 전부 다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웃기는 거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탕그레드라는 미국 해군 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 북한이 보유 중인 기존 잠수함의 유형은 오래된 설계로 소음이 심하고 탐지가 가능합니다. 잠수함은 소음 심하면 못 쓰는 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괴물 같은 걸 씌워가지고 이제 새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위험하냐 물어보니까 그것이 바뀝니까? 어떤 위협이 되나요?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걱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열심히 하나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이 참석해갖고 진수식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러시아 가서 우리도 만들었다고 얘기해. 그래서 그것도 통역이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모양인데, 그런 미국의 전문가가 하나도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정치인 출신이고 차명진 의원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그래갖고 그 북한이 만든 잠수함을 그 조롱하는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평양 돼지의 움직이는 고철. 네, 제가 이 비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만났는데 푸틴이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환이 안 됩니다. 물물 교환 되겠습니까? 대포알 몇 발하고 기술 어떻게 해? 하나는 실질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거죠. 기술이니까. 그리고 비행기를 보면 뭐합니까? 사올 돈이 없는데 또 사오면 뭐합니까? 쓸 기름이 없는데. 그래서 김정은은 그런 비행기 살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제대로 구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참 그 기괴한 그런 정상회담을 비정상회담이라는 그 패러디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